네, 여러분 형철이 복귀 첫 영상입니다. 그렇죠. 첫 영상인데 오늘 새벽에 봤던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 네네네. 조명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죠. 종윤 형이 일기장을 쓰셨더라고요. 뭔 일기장이요? 김민재 어떤 그 시간별로 그거 목 안 쓸 때 전반 5분 네. 드리블을 치면서 나왔다. 아주 행복했었다. 막 이렇게 일기장을 쓰셨더라고. 좀 신박한 입중계였는데 이런 입중계도 가능하고 그만큼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쓸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간대별로 센터백의 활약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코리안 뭐 해외 리거들 볼 때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수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센터백을 위주로 보니까 확실히 시선이 좀 달라. 리그 센터백은 홍정호가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네. 우리가 기억하는 홍정호가 마지막이었고 저는 이제 어제 동시간대 로마 경기가 있어가지고 로마 경기가 끝났는데 이게 안 끝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조가 웅성웅성하길래 가서 이제 봐서 김민재 잘하고 있냐 했더니 이제 PD들이 감탄을 하더라고. 그렇죠.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그때가 싸울 때야. 한참 붙었을 때 네, 마지막 시간 때 마지막에 막 과열돼가지고 그렇죠, 서로 그렇죠. 이렇게 막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김민재가 엄청 잘했더라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이미 팬들에게도 많이 좀 돌아다니는데 보면서 느껴진 거는 이 경기 진짜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유럽 5대 리그 팀을 상대로 드디어 검증의 기회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게다가 프랑크푸르트 분데스리가 팀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물론 올 시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명성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어떤 경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카마다 대 김민재 어쨌든 같은 아시아권 선수 간의 맞대결이라는 점도 역시나 특이점이었고 백스리의 가운데 선수를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UEFA 클럽 대항전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이 UEFA 클럽 대항전 데뷔전도 되게 의의가 크죠. 유럽 대항전에서 이제 첫 선을 김민재 선수가 보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 이 유럽 클럽 대항전 첫 골은 제가 중계를 했어가지고 예전에 기억나죠? 잘 치는 알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들이 선수에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네. 김민재는 이제 UEFA 대회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고 경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첫 번째 동료들이 김민재를 믿고 그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아니 근데 이런 리그 경기에 대한 리뷰를 우리가 또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은 김민재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약간 문제는 동료들이 좀 위험할 때도 패스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만 믿고 맡긴다는 거지. 믿고 맡긴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혹시 몰라요. 진짜 너무 부담을 안기는 거 아닐까. 옆에 지금 짭짤남들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존나 시끄럽네요. 제가 문을 좀 이렇게 올리고 오겠습니다. 열고 들어가세요.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아무튼 조용해졌죠? 굉장히. 그러네. 네. 주름 잡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의 이 어떤 패스, 발밑 너무 좋다 보니까 동료들이 좀 볼 처리가 어렵다 싶으면 일단 김민재 쪽 보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리고 김민재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볼을 잡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게 볼 몰고 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다다다 뛰는 것밖에 없거든. 네. 근데 김민재가 자기 피지컬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볼 그냥 길게 치고 몸으로 그냥 다다다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도 가능하고 이 선수가 체구가 좋지만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하죠. 그 전반 5분에 3명 뚫어내고 반칙까지 얻어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도 항상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조금 볼 처리 속도가 빨라질 필요는 있다. 이 얘기는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동료들이 너무 위험할 때 패스를 준 것도 일부 장면에선 있었다. 근데 이게 프랑크푸르트잖아요, 상대가. 여기 어디 동네 클럽이 아닙니다, 이 클럽이. 그렇죠. 근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 정도 기량을 보인 건 저는 상대도 상대인 만큼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상대인데 김민재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그 볼 치고 달리는 선택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왜 이제 유럽에 갔을까? 그 아쉽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또 몰라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김민재 선수가 뛰면서 사실 중국 리그 용병들이 엄청 셌잖아요. 김민재 선수 이제 한창 경기 출전할 때.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의 트레이닝도 좀 많이 됐을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좀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터키 리그 경기를 보면은 김민재가 너무 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진짜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적수가 없구나. 진짜 김민재 잘하는구나 이 생각이었는데 확실히 프랑크푸르트는 터키 리그 팀들보다 조금 빡세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김민재가 여유 있어 보이는 어떤 볼 처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겠고. 자, 두 번째, 골 넣은 것과 다름없는 선방을 하나 해냈었죠. 아니 골키퍼 못 막는 코스를 하나 했는데 그거 막았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도 뭐 골키퍼 앞쪽에서 바운드 돼서 다시 슈팅 때리는데 그거 역전방어로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만. 그렇죠.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장면이 골키퍼가 오른쪽 구석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김민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몸을 약간 낮춰서 슈팅을 방어해냈죠. 다리 사이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골과 다름없는 선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뒷공간 커버를 어쨌든 나섰던 김민재 백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비가 뚫렸을 때, 스토퍼가 뚫렸을 때 그걸 커버하면서 어떻게든 상대의 슈팅을 막아
막아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첼시 팬분들이 보시면 야, 이 수비 존테리가 하던 건데 좀 김민재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을 흔히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는 이제 걸레 수비라고 하죠. 그렇죠. 네, 진짜 몸 던지면서 그냥 몸 안 사리고 하는 그런 수비를 그때 당시 뭐 존테리 있었고 이바노비치 맨유는 필 존스 있었고 그렇죠. 필 존스. 그 필 존스 장면 보면 이렇게 막 하면서 뭐 거의 기어가면서 머리로 이렇게 걷어내잖아. 그 표정이 좀 인상적이잖아요. 필 존스 항상. 근데 지금 필 존스를 빨리 처분해야 돼. 1순위입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좋은 기억을 걔도 좀 많이 남겼던 선수면 맞아요. 좀 정상 참작이라도 할 텐데 길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이 몇 있었다 뿐이지 필 존스가 맨유에서 지금 많은 경기를 소화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 경기 누빈 게 아니죠. 그래서 아쉽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라인 컨트롤과 뒷공간 커버. 그러니까 이 페네르바체는 원정인데 그래 프랑크푸르트 홈이었단 말이야. 근데 프랑크푸르트 상대인데 근데도 라인을 올렸어요.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이전에 그 토트넘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토트넘의 그 지지부진한 경기 때문에 너무 루즈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거든요. 앞 경기였어요, 토트넘이. 근데 페네르바체는 갑자기 라인을 확 올려서 경기를 하니까 재밌다고 느낌 오히려 더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뒷공간이 열리죠. 프랑크푸르트도 노골적으로 계속 페네르바체 뒷공간을 막 노리고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쨌든 라인이 위쪽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좀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김민재가 동료하고 호흡이 좀 올라오는지 위치 선정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백스리 가운데 가장 커버할 수 있고 동료를 커버할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위치 선정을 잘 가져가면 좋은 게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루트로 또 어느 선수가 들어올지를 미리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 예측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영리한 위치 선정이 센터백한테 필요한데 김민재는 점점 그게 좋아지고 있어요. 동료하고 처음에는 호흡이 좀 약간은 안 맞는 장면들도 일부 있었던 게 리그 경기에서 났지만 이제 갈수록 이것조차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더 단단한 모습이고 속도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인지 뒷공간 커버할 때 결정적인 수비를 여러 차례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김민재 플레이가 또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 그리고 김민재 선수 경기를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팔로우를 하고 영상을 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수비 커버 공간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특히나 이번에 오른쪽 윙백에 있었던 오셰이 세무엘 선수가 원래 이 선수 윙어였기 때문에 윙백 자리를 섰을 때 수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공격적으로 치중돼 있는 성향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공격할 때 오셰이 세무엘은 잘하긴 했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이 선수의 범위가 좁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커버할 범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걸 김민재 선수가 무리 없이 해내면서 좌우 커버까지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깔끔한 태클 능력인데 카마다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결국 김민재가 충분히 카마다를 막아냈죠. 묶어냈어요. 네. 카마다 선수가 연계 일정 장면들 외에는 크게 인상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김민재가 잘 틀어막았다. 그래서 공격수의 움직임, 패스기를 예측하고 미리 끊어내는 실력이 있고 이 볼 몰고 들어가는 카마다한테 깔끔하게 볼만 딱 끊어내는 태클을 시도했었죠. 이런 태클이 사실 어렵거든요. 네. 웬만하면 이게 다리와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민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태클이면 태클, 수비 커버면 커버, 그리고 뭐 속도면 속도, 피지컬이면 피지컬. 지금 터키 리그에서는 시즌 초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한 유럽 대항전 첫 데뷔전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인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반가운 활약이었고, 자, 결국 이제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어떤 유럽 5대 리그로의 진출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장 주목 있고 관심이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김민재가 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빅6에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수비수가 계속해서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선수든 계속해서 잘하면 그래서 이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쵸. 김민재도 약간 같은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6의 현재 주전주 앞 센터백을 보면서 김민재가 이 중에서 가장 주전의 가능성이 있는 팀, 또 가장 잘할 것 같은 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첼시 일단 백스리죠. 아스필리쿠에타, 크리스텐센, 리디거 이렇게 백스리를 볼 수가 있겠는데 실바를 뺐네요. 일단 크리스텐센을 봤어요. 올 시즌 경기 출전 빈도를 봤을 때. 근데 티아고 실바도 가능하긴 하지만 크리스텐센도 폼이 괜찮기 때문에 아스필리쿠에타가 들어가고 4명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찰로바 같은 선수들 그때 그렇죠. 로테 좀 돌아오고 찰로바도 올 시즌 초반에 좋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첼시의 경우에는 일단 백스리라는 점에 어떤 특이점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리디거 재계약이 아직 좀 늦춰지고 있잖아요. 텐센은 이제 합의 얘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리디거 쪽의 자리가 혹시 모른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김민재 첼시 가면은 진짜 개쩐다 진짜. 그리고 찰로바가 아직은 어린 선수고 어쨌든 포지션이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출발을 했다는 그렇죠. 미드필더 지역까지 커버가 가능한 자원이고, 저는 첼시는 지금 대단한 수비력과 좋은 주전 멤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동향이 어찌 될지 모른다 앞으로는. 근데 난 첼시 가면 주전은 힘들다고 봅니다. 준주전 이라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난 로테이션 멤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전 멤버로 당장 기용되기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주전하기에는 자리가 워낙 빵빵하니까. 하지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언급한 4명 찰로바자야하고 4명이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이 돌아가야 돼서 돌아가는 것뿐이지 그냥 당장 주전으로 나온다고 해도 손색 없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동향을 봤을 때 충분히 준주전의 입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페네르바체에서 백3로 뛰고 있는데 저는 백4의 김민재가 사실 더 잘한다고 보긴 하거든요. 백3, 백4 근데 다 잘하긴 해요. 근데 백3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 전술을 크게 안 탈 것 같습니다. 자, 리버풀은 마팁과 반다이크인데 일단 가능하죠. 왜냐면 마팁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리그 4경기 치렀잖아요. 6경기 남았거든요. 그래. 6경기 마이너스 D-6이야. 6경기 제가 볼 때 약간 3분할 하지 않을까. 2경기 뛰고 뭐 부상이라든지 또 이제 중반기 한 중후반기쯤에 1월 2월쯤에 또 2경기 나와요. 박싱데이에 센터백트 지쳐있을 때 마팁이 나와서 야 마팁의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 같다. 겨울 이적 시장에 엄플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영입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 다치잖아요. 그럼 마팁 또 부상. 그리고 이제 4월 됩니다. 챔스 뭐 이어가면 좋겠지만 뭐 탈락을 했을지 어땠을지 그때 모르겠지만 4월쯤 됐을 때 이제 리버풀 막 토너먼트 때문에 또 선수들이 지쳐 있어요. 또 마팁 돌아와서 또 한두 경기 뛰어. 야 리그 챔스 경쟁에 막 불씨가 지펴졌구나 하는데 마팁 또 다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리버풀이 이제 마팁, 반다이크, 조고메스 그리고 코나테 뭐 필립스, 네서닐 필립스 5순위까지 있어서 저는 리버풀은 사실 여기서 주전이라고 할 만한 건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워낙 좋은 팀이니까 김민재가 바로 주전을 차지할 만한 팀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적을 건데 근데 준주전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리버풀 로테이션 가능하다고 보나요? 아니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서니엘 필립스랑 예를 들어 비교를 한다. 김민재가 오히려 전술에 더 잘 맞죠. 경쟁력이 더 있다. 빠르니까. 필립스는 느리거든. 그렇지. 느린 것 때문에 전술이 안 맞는데 근데 어쨌든 재계약을 한 선수고 센터백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가서 경쟁에서 뭐 몇 순위가 될지 이걸 떠나서 부상이 안 당한다면 마팁이 당연히 주전이고 리버풀은 딱 그거 같아요. 마팁이나 조고메스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하면 고메스도 충분히 1.5순위 센터백의 자격이 있고 마팁 고메스가 나왔잖아요. 코나테 영입한 것도 코나테도 결국 나중에 1순위로 쓰려고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안 돼. 내가 볼 때 여기는 오면은 좀 손해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맨시티도 힘들죠. 스톤스, 디아스, 라포르테 그리고 여기 아케까지. 아케가 이제 뭐 또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긴 했지만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골도 넣었잖아요. 또. 첫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아케가 그 시즌 초반에 좀 실수가 있었던 장면들 보면은 되게 불운했어요. 막 로드리가 되게 이상한 패스 줘가지고 아케가 괜히 약간 좀 덤탱이 쓰는 느낌도 있었는데. 라이프치히는 좀 이제 맨마킹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땐 그런 그랬죠. 실수가 좀 나오고. 근데 뭐 어떤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고. 맨시티는 일단 힘듭니다. 맨시티는 그냥 딱 3명만 언급해도 힘들고. 숫자가 많아요. 맨유는 사실 바람 베가의 여기에 린델레프거든요. 린델레프 그리고 에릭 바이는 저는 그냥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너무 부상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린델레프 근데 맨유도 힘들어요. 그냥 다 힘들긴 하다 비젝스는. 저는 준주전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로테이션까지 이 화력을 그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보여준다면 그러면 바람 맥과이어의 주전 조합은 깨지지 않겠지만 린델로프와 경쟁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스날 가능하죠. 아스날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화이트는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점이 많은 선수니까. 근데 언제든 이 변형 백스리의 오른쪽 스토퍼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결국 파트너인 선수가 좀 더 공중볼에 대한 어떤 약점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가이아니스가 종종 잔실수가 있잖아요. 마리의 경우는 부상이 많고 그래서 뎁스나 홀딩도 은근 부상이 있는 편이고 그렇죠. 부상 이력을 생각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가서 뛸만한 자리는 준주전급으로 충분히 있을 거라 예상은 하게 돼요. 물론 당장 주전은 좀 막힐 수 있어도 준주전이어도 충분하다. 토트넘 가능하죠. 여기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의 주전 조합은 로메로가 없어요. 없죠. 다이어랑 다빈손 산체스가 계속 나왔으니까. 근데 이 조합 자체가 지금 그래도 그동안 좀 잘 틀어 막았던 거. 올 시즌 초반만 의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전 조합은 로메로 다이어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빈손 산체스도 있는데 진짜 다빈손 산체스가 막 달라진 건지 어떤지는 좀 더 봐야 되고 로메로가 잘할지도 좀 더 봐야 돼요. 조금 범위 넓혀보면 사실 탄강가도 센터백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퇴장당해가지고 이제 못 나오긴 하는데 탄강가는 센터백을 보기엔 아직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은 아니 그냥 나는 뭐 센터백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침착해져야 돼요. 그 경기에서는 센터백 보다가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토트넘은 저는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은 아스날과 토트넘은 당장 가도 준주전급의 경쟁을 목표로 하는 것이 괜찮다. 나머지 4개 팀은 힘들다 현실적으로. 리버풀, 맨시티는 너무 숫자가 센터백에 많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첼시도 숫자가 사실 많은 편이지 찰로바까지 포함했을 때. 맞아요. 그나마 백스리를 쓴다는 게 위안이 되는데 맨유의 경우는 일단 백업 경쟁은 가능하나
준주전급으로 린델레프와 바이까지 넘어설지는 약간 미지수다. 바람 맥과이어라는 너무 확실한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백업과의 경쟁도 아스날 토트넘보다는 훨씬 더 치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첼시는 당장 김민재의 자리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동향이 아스필리쿠에타 나이 많고 티아고 실바 나이 많고 리디거 재계약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입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그동안 많은 인상을 남겨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장기적으로는 첼시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북런던 입성, 맨유 경쟁, 첼시 후순위 장기적으로 그리고 리버풀 맨시티는 지금 포화 상태. 포화라고 하는 게 맞나? 근데 그렇죠. 센터백 포화지. 네, 맨시티는 주전급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화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빅식스 팀의 어떤 구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